날 제발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줘. 아니야. 웃기지 마. 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2023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의 49제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0평대 거실에 놓인 검은색 리본이 아직 채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며느리 김순희 씨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형님한테 연락드렸어요. 이 아파트 포함해서 어머니 재산은 모두 형님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 박민수 씨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처분하듯 그는 아내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3년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손길.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요라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긴 간병의 세월. 당신, 무슨 소리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것도 재산 분할 없이 순희 씨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도록 작성된 각서였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이었으니까 당신 몫은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요. 순희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순희와 박민수는 상호 합의하에 이혼하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적어왔던 일기장과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30년 헌신의 대가란 말인가.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희 씨가 찾아간 곳은 오래된 친구 이미경 씨의 집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순희야, 무슨 일이야? 이 한밤중에 문을 열어준 미경 씨는 순희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캐리어만 덩그러니 들려 있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에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경아, 나 집에서 쫓겨났어. 순희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순희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의 헌신, 그리고 배신. 미경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순희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법적으로 싸워야 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유언장에 다 형님 앞으로 넘긴다고 되어 있다잖아. 그래도 넌 30년을 간병했잖아.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하지만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싸움에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넌 모를 거야.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미경 씨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이야, 지금 포기하면 너만 손해야. 그리고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대한민국에 너처럼 시부모 모시며 헌신했다가 배신당한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이겨야 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0년을 헌신했는데도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정의가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하지만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싸워보기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진정한 효는 돈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 순희 씨는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3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3년 봄, 28배의 김순희는 중매로 31살의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점잖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으셔서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첫 만남에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순희 씨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 씨는 70세,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는 65세였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미국에 사는 형 박민호 씨와 서울에 사는 여동생 박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순이야, 우리 딸 낳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순희 씨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순희 씨는 결혼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청이었습니다. 순희야, 집안일을 누가 해? 내가 집을 지켜줘야 돼. 순희 씨는 순순히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8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왼쪽 몸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순희 씨의 진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떨까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영감을 요양원에? 절대 안 돼. 집에서 모셔야지. 큰아들 민호 씨는 미국에 있었고 시누이 미숙 씨는 자기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결국 모든 간병의 짐은 순희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였습니다.
하루 3번 몸을 뒤집어 들여야 욕창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2~3시간마다 일어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5세.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요. 10년을 저렇게 모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하지만 순희 씨에게 휴식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약간의 기억력 감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순희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순희야, 힘들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몸과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생겼고 무릎은 연골이 닳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큰형 민호 씨는 5년에 한 번 한국에 왔지만 어머니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시누이 미숙 씨는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언니, 고생이 많네요. 우리 오빠는 운이 좋아. 언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미숙 씨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 순희 씨는 그렇게 혼자서 시댁을 지켰습니다. 2023년 10월 3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시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희 씨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고령이시라 위험한 상황입니다. 순희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형 민호 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시누이 미숙 씨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30년 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호 씨, 민수 씨, 미숙 씨가 복도 저 끝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다가가려 하자 그들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형님, 무슨 이야기 하세요? 순희 씨가 물었지만 민호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끼리? 순희 씨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급히 미국에서 짐을 싸왔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와 미숙 씨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순희 씨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병실에서도 순희 씨가 오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순희 씨, 저희가 어머니랑 애기 좀 하게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민호 씨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할 수 없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30분 후 문이 열렸을 때 시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희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민호 씨 일행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순희 씨가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간호사도 몰랐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어. 순희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인 박영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전 재산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토지, 예금 등 총 100억 상당을 장남 박민호에게 상속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순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하잖아. 그럼 저는요? 30년을 모셨는데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무슨 상속을 받아? 민수 씨의 말은 비수처럼 순희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것이 촉매제였습니다. 순희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억? 그것도 모두 민호 씨에게. 30년을 헌신한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나이,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30년간의 간병이 새겨진 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친구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희야, 변호사를 만나봐. 절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유언장이 있잖아. 어머니가 직접 쓰셨다는데 그게 진짜 어머니 뜻이었을까? 순희야, 넌 30년을 간병했어.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 순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싸운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과연 이기기는 할까요?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싸워서 진다면?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도 되는 걸까?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시어머니의 치매를 간병했던 그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순희 씨는 옛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써온 간병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시아버님이 쓰러지셨다. 병원에서는 중풍이라고 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셔야겠다. 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3년 7월 2일. 오늘은 시아버님 생일. 미역국을 끓여드렸다.
한 숟가락 드시고 고맙다고 하셨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린다. 2015년 11월 20일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울면서 내 손을 잡으셨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2020년 5월 8일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신다.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신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한다. 저 며느리예요, 어머니. 일기를 덮었습니다. 순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싸워보기로, 30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다음 날 순이 씨는 미경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순이 씨는 30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부터 시아버지 간병, 시어머니 치매 돌봄, 그리고 유언장까지.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순이 씨,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상속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순이 씨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강남 아파트에 100억대 재산을 가진 집안이라면 변호사도 좋은 사람을 쓸 겁니다. 소송은 길어질 수 있고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요? 네. 30년간 간병했다는 증거, 상대방 가족은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 순이 씨가 받은 학대나 부당한 대우 증거 등등. 순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일기장, 병원 영수증, 간병 기록.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싸워봅시다. 순이 씨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법정 투쟁의 시작. 하지만 순이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버텨냈는데 이 정도 싸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2023년 11월 1일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5세. 순이 씨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상주로 앉았습니다. 30년을 모신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민호 씨는 미국에서 날아왔지만 순이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마치 남처럼 대했습니다. 미숙 씨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제 장례 끝났으니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49제가 끝난 날 미숙 씨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오빠랑 이혼할 거면서 왜 여기 있어요? 순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현관 앞에 그녀의 짐이 모두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 이불, 개인 물품들이 박스에 담겨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순이 씨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이 집은 이제 형 거야. 너는 나갈 거니까 짐 싸놨어.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 그래서 뭐, 이제 끝났잖아. 이혼 서류 빨리 사인하고 나가. 순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법무법인 정의로 찾아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기업은 청구 소송을 제기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요? 네. 남편이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가정을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 앞으로 힘들 겁니다. 상대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김 변호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소송 제기 일주일 후 민호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김순희 씨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은? 말도 안 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대편 변호사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30년을 혼자 간병했는데 당연한 겁니까? 김정훈 변호사가 맞받아쳤습니다. 어쨌든 우리 측은 단 한 푼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순희 씨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막으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순희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순희 씨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이미경, 그리고 변호사 김정훈. 이들이 비스토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30년 지기 친구답게 순희 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선 집이 없는 순희 씨를 자기 집에서 재웠습니다. 순희야, 내가 이길 때까지 여기서 살아. 걱정하지 마. 미경아, 미안해.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30년 지기가 이럴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어. 미경 씨는 단순히 숙식만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도왔습니다. 순희 씨가 30년간 간병했던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진료 기록을 떼어왔습니다. 이웃들을 찾아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옆집에 사셨던 김순희 씨 기억하세요? 아, 그 며느리? 기특한 사람이지. 30년을 시부모 모시면서 한 번도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진술서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미경 씨는 이런 식으로 이웃 20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순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미경아, 너 때문에 내가 버틴다. 순희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한편 김정훈 변호사도 분주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된 판례, 며느리가 승소한 사례들을 찾아냈습니다. 순희 씨, 2019년 서울가정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년 간병한 며느리에게 기여분 30%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30%요? 그럼 저는 순희 씨는 30년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40-50%도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는 순희 씨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대편은 대형 로펌을 고용했어요.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순희 씨를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순희 씨가 돈을 노리고 간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대로 간병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증거가 필요합니다. 순희 씨는 김 변호사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옛날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10년 전에 쓰던 폰이었습니다. 충전을 시켜보니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사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병원에서의 사진들, 수백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진을 찾았어요. 순희 씨는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진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장 가져오세요. 김 변호사는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의 간병 기록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법정에서 이걸 제시하면 판사님도 감동할 겁니다. 순희 씨, 미경 씨, 김 변호사, 이 세 사람의 팀워크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의뢰인 마이너스 변호사 마이너스 친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지였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01호 법정. 판사석에는 50대 여성 판사가 앉았습니다. 원고석에는 순희 씨와 김정훈 변호사, 피고석에는 민호 씨, 민수 씨, 미숙 씨와 그들의 변호사단이 앉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순희는 30년간 피상속인 박영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며느리의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였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50%, 즉 50억 원의 기여분을 청구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억은 거액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대형 로펌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황당한 주장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기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모든 생활비를 시댁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를 부양한 것입니다. 순희 씨는 분노했습니다. 30년 간병을 당연한 도리라고? 하지만 김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침착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간병일지, 병원 영수증, 사진, 이웃 증언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원고가 간병을 했다는 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기여인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 박영자 여사는 생전에 명확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고요. 이는 피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입니다. 그 유언이 과연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였습니까?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무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9월 유언장 작성 한 달 전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중증 치매, 인지 기능 현저히 저하, 의사결정 능력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유언장 작성 시에는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차 공판은 원고 측 우세로 끝났습니다. 순희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차 공판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피고 측이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간병을 핑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축내려 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고는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매월 수백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횡령입니다. 순희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건 생활비였어요. 식비, 병원비 모든 걸 제가 관리했잖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습니까?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영수증을 어떻게 다 보관하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가계부가 있습니다. 가계부요? 네. 원고는 30년간 꼼꼼히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계부? 그런 게 있었나? 그런데 미경 씨가 법정 밖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순희 씨의 집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찾아낸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가계부를 제출했습니다. 30년치 가계부.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판사는 가계부를 넘겨보았습니다. 대단한 기록이군요. 2차 공판도 원고 측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 4차, 5차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때로는 원고가, 때로는 피고가 우세했습니다. 이것이 재미와 게임 단계였습니다.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 순희 씨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2024년 3월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순희 씨가 직접 증언대에 섰기 때문입니다. 증인 30년간의 간병 생활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8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는 더 힘들었습니다. 날 알아보지 못하시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희 씨는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게 우리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순희 씨의 진심이 전해진 것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요양원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모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습니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미국에 계셨고 시누이는 바빴고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희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해. 나 바빠. 수십 통의 문자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희 씨, 무시하는 남편. 피고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순희 씨는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민수 씨, 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위해 간병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 의미 없다고,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 재판을 통해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며느리의 헌신은 당연한 건가요?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인정도 없이 그냥 희생만 하다가 버림받는 게 맞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30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순희 씨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동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이날의 공판은 중간점 미드포인트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순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30년 간병 며느리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 법정 투쟁 시작.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여론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순희 씨 편이 되면 재판에도 도움이 됩니다. 순희 씨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도 순희 씨 같은 처지예요. 우리 어머니도 30년 시어머니 모셨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공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간점이었습니다. 정점에 오른 순간,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유명해지자 피고 측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호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 며느리 김순희 씨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우리 어머니를 간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전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실제 간병은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그저 집에서 놀고 먹었을 뿐입니다.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순희 씨, 이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순희 씨를 추적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일주일에 2번만 왔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요양보호사 고용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주 5회,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 요양보호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증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순희 씨, CCTV가 없을까요? 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싫어하셨어요. 막막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더 악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의 과거를 캐낸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순희 씨, 결혼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25살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 이게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인격 문제입니다.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 측은 순희 씨의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돈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렸습니다. 30년 간병, 그건 투자였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순희 씨, 조금만 더 버텨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순희 씨의 남편, 즉 박민수 씨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증인, 아내 김순희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안 했어요. 어머니 간병도 대충대충 했고요. 순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말하다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다 알아.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숙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증인,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순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순희 씨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희 씨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김 변호사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순희 씨와 변호사가 카페에서 소송에 대해 상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업무적으로 만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해 보이는데요. 피고 측은 순희 씨와 변호사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간병 며느리, 변호사와 불륜설, 황색 언론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순희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악당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2024년 5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희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피고 측의 공격에 흔들렸습니다. 김순희 씨가 정말 간병을 제대로 했을까? 변호사랑 수상한 관계 아니야?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면서? 인터넷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순희 씨는 스마트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7차 공판에서 판사가 중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주 5회 근무했다는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적인 간병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순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증거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온 순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김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순희 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공판까지 증거를 더 찾아봅시다. 무슨 증거요? 이미 다 제출했잖아요.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미경 씨의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이 헛되었어. 내 인생이 헛되었어.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 미경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미경아. 순희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경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친구 괜찮은 거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서 한 달은 입원해야 합니다. 순희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까지. 미경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순희 씨는 친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경 씨의 사고로 순희 씨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의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희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희 씨는 고시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순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바닥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괜찮다. 나중에 이기면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순희 씨는 미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포기하는 걸로. 순희 씨,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친구도 명예도.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김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까? 30년의 고통, 수개월간의 법정 싸움, 그리고 모든 걸 잃은 현실. 순희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이미경 씨가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순희 씨는 다리를 내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경아, 순희야, 미안해. 내가 쓸모없는 친구라서. 아니야, 미경아.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어. 두 친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순희야, 절대 포기하지 마. 넌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증거도 없는데. 찾아내자. 뭔가 있을 거야. 미경 씨의 격려에 순희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잃다 단계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순간, 순희 씨는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월의 밤은 깊었습니다. 30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우리 며느리 예쁘네. 잘 부탁해. 시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도하던 기억.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순희 씨를 알아보지 못하던 날. 당신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밤새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기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들이던 날들. 명절이면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들 내외와 시누이 가족이 와서 먹고 가면 혼자 설거지하던 기억. 언니 고생 많아요. 입으로만 하던 시누이의 말. 나 바빠. 전화를 끊던 남편의 목소리. 잘하고 있어, 순이야.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 해주시던 시어머니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약병을 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무심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박영자 여사님을 모셨던 요양보호사입니다.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보호사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님은 돌아가셨다고. 그건 다른 분이고요.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일했습니다. 뉴스에서 순희 씨 이야기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순희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 뭘 아시는데요? 많이 알죠.
순희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르신을 모셨는지 저는 일주일에 2번만 갔어요. 그것도 몇 시간씩만요. 나머지는 다 순희 씨가 하셨잖아요. 정말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법정에 서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김정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인을 찾았어요. 정말요? 요양보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당시 근무일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2년치 근무일지, 언제 출근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피고 측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미경 씨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미경아,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순희야. 미경아,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친구잖아. 순희 씨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패배자의 눈이 아니라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증거 제출 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은 최근에 찾은 사람입니다. 재판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 신청을 허가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정미숙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영자 여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봤습니까?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몇 번 방문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 번에 4시간씩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5회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증인, 그럼 계약서는 뭡니까? 주 5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는 주 2회만 갔어요. 피고 측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서류를 그렇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증인, 그럼 나머지 시간은 누가 돌봤습니까? 김순희 씨가 다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밤에도요. 제가 갈 때마다 순희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쓰러지셔서 제가 119를 부른 적도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미숙 씨는 근무일지를 제출했습니다. 2년치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원고 측과 짜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거로 반박하십시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8차 공판은 원고 측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순희 씨는 요양보호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니까요. 이날이 산막으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추가 전략을 짰습니다. 순희 씨,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피고 측의 유 원장 위조를 입증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필적 감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서명과 유 원장의 서명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시어머니가 과거에 쓴 문서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쓴 편지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쓴 편지들. 순희 씨는 고시원 방에서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 전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순희에게 오늘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영감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편지를 읽으며 순희 씨는 또 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편지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 원장의 서명과 과거 편지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 원장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타였습니다. 9차 공판에서 이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하지만 피고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순희 씨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10차이자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가 단일만 2345 기업은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수개월간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순희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원고 김순희는 1993년 결혼 후 30년간 시댁 부모를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의 10년 중풍 간병, 시어머니의 8년 치매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며느리의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입니다.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헌신을 외면했습니다. 장남 박민호는 미국에 거주하며 5년에 한 번 방문했을 뿐이며 차남 박민수는 아내의 고통을 방치했고 피고 박미숙은 명절에만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인 부양은 원고 혼자 담당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더욱이 피고들은 치매에 걸린 피상속인을 이용하여 유 원장을 위조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유 원장의 서명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서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석의 민호 씨, 민수 씨, 미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원고 김순희의 기여분을 상속 재산의 50%로 인정한다. 즉, 100억 원 상당의 재산 중 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피고 박민수는 원고와의 혼인관계 중 배우자를 학대하고 유기한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위자료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순희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원고를 괴롭히고 학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넷째, 유언장 위조 및 상속인 학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권고한다. 마침내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딩동딩동. 법정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순희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정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순희 씨를 부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순희 씨.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희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순희 씨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권리를 찾으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유언장 위조와 상속인 학대 혐의로 민호 씨, 민수 씨, 미숙 씨가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9월 형사 재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와 박미숙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호는 유언장 위조 방조죄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58억 원 기여분 50억 위자료 3억 손해배상 5억을 받았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2025년 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희의 집 마이너스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순희 씨가 받은 돈으로 만든 급식소였습니다. 매일 1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예요. 순희 씨는 직접 노인들을 모시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30년간 시부모를 모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사회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 정말 대단해요. 방문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58억이나 받았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배운 건 헌신의 가치예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급식소 한편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두 분이 가르쳐 주신 헌신의 정신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순희 씨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미경 씨가 급식소를 방문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미경아,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두 친구는 포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순이 씨,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는데요. 거절하세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급식소가 문을 닫은 후 순이 씨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30년.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어. 순이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이 씨, 저, 민수예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당신이 모셨는데 나는 뭘 했나 싶어. 미안해. 순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알아.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드려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힘들어요. 순이 씨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식사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것입니다. 30년의 헌신은 배신으로 보답받았지만 순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혼자 차지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이것이 김순이의 이야기입니다. 헌신, 배신, 투쟁, 그리고 정의의 이야기.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